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리교사 정지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측정과 유효 숫자에 대해 알아봤고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하는 방법을 연습했는데요. 오늘은 열 에너지와 관련된 실험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올려드린 학습지를 출력하셔서 옆에다 놓고 빈칸을 채워가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열과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이죠. 문명의 발달이 열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방법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열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도와 열. 자, 온도는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는 뜨겁다, 차갑다, 미지근하다, 따뜻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과학적으로 숫자를 이용해서 명확하게 뜨겁고 찬 정도를 나타내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온도를 나타내주는 방법, 즉 온도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익숙한 온도 체계는 첫째, 섭씨 온도, 둘째, 화씨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이론적인 온도,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이들 온도 체계의 눈금을 정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 온도 체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의 어는 온도와 끓는 온도를 기준으로 온도 체계를 정했는데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도에서 상태 변화를 2번이나 일으키기 때문에 온도의 눈금을 결정하는 데 매우 편리한 물질이었죠. 그러면 섭씨 온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온도를 0도로 정하고요. 물의 어는 온도를 0도로 정하고요. 물의 끓는 온도를 100도로 정해서 그 사이를 100등분해서 한 눈금을 1도로 정한 온도 체계입니다. 이 온도 체계를 정한 사람은 셀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우리는 C라고 하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 화씨 온도는 물의 어는 온도를 32도, 물의 끓는 온도를 212도라고 하고요. 그 사이를 180등분해서 한 눈금을 1도로 정한 온도이고요. 이 온도 체계를 정한 사람은 페러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딴 F를 단위 체계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의 온도 눈금이 더 세밀할까요? 그렇습니다. 화씨 온도가 더 세밀한 온도 변화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섭씨 온도에 더 익숙하죠? 네, 섭씨 온도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도 체계이고요. 화씨 온도는 유럽이나 또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CNN이나 이런 뉴스 프로그램에서 날씨를 전해주는 부분을 보면 저 나라는 왜 저렇게 덥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날씨가 더워서가 아니라 온도 체계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절대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절대 온도 보겠습니다. 절대 온도를 보시면 자,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섭씨 온도와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의 어는 온도를 273도, 그 다음에 물의 끓는 온도를 373켈빈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 사이를 100등분해서 한 눈금을 1켈빈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온도는 켈빈이라고 하는 분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K자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고 온도 체계를 켈빈 온도라고도 합니다. 그럼 0켈빈이라고 하는 온도는 어떤 온도일까요? 네, 0켈빈이라고 하는 온도는
섭씨 온도 체계처럼 생각을 했을 때 섭씨 온도로 따지면 영하 273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영하 273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0이라고 하는 숫자, 즉 기준 온도가 되었을까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체의 부피 변화를 기준으로, 즉 샤를의 법칙을 기준으로 정해진 온도 체계입니다.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0도씨 부피에, 즉 273 켈빈 일대의 부피에 273분의 1씩 변화합니다.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따져보니까 영하 273도가 나온 것이고, 이때 이 온도를 켈빈 온도의, 즉 절대 온도의 기준 0켈빈이라고 설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도 체계는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이와 같이 세 가지 온도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온도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를 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 0켈빈이라고 하는 온도는 이론적으로만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 온도입니다. 이 온도에 도달하려면 기체가 상태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기체인 상태에서 0켈빈까지 냉각이 돼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과정은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0켈빈이 가지고 있는 연력학적 의미는 대단합니다. 이 온도에서 모든 기체 분자는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그리고 이 온도에서 기체는 열 에너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자들의 운동이 없는, 즉 모든 분자가 정지하는 온도, 그 다음에 이 온도에서 열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 온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들 온도 체계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환산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환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아래쪽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섭씨 온도를 C, 화씨 온도를 F, 절대 온도를 T라고 나타내주면 세 가지 온도 체계를 환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네, 알아두시고 우리가 보통 환산을 할 때는 주어지거나 뭐 특별히 물리 2를 공부할 때 이 관계를 문제로 내지 않는 한, 근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는 잘 내지 않죠. 그래서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열은 물체의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죠. 즉 에너지입니다.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면서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상태를 변화시키게 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합니다. 고온의 물체는 저온의 물체에게로 열 에너지를 잃거나, 저온의 물질은 열 에너지를 고온의 물질로부터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질이 열을 잃거나 얻으면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잃거나 얻은 열의 양에 따라 온도의 변화도 달라지게 되겠죠. 이럴 때 물질이 잃거나 얻은 열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킬로칼로리를 사용하죠.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고 있을 때 두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면 고온의 물체의 온도는 열을 잃으면서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저온의 물체의 온도는 열을 얻으면서 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러다가 열이 무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두 물체 사이에서는 열이 이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열 평형 상태라고 하죠.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물체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더 이상 두 물체 사이에서 열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프에서 어디서부터가 열평형 상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이 순간부터 열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열의 이동에 있어서는 열은 에너지라고 그랬죠?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따라서 열 에너지도 보존이 됩니다. 열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법칙을 우리는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때는 조건이 있어요. 두 물체 이외에 외부와 물체 사이에서는 열의 출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두 물체가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반드시 같다. 즉, 열은 두 물체 사이에서만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 열이 이동하면 온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열이 많이 이동하면 온도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같은 양의 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온도 변화가 다를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가열하면 빨리 뜨거워지는 물체가 있는가 하면 천천히 뜨거워지는 물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온도를 1도 또는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물질의 양이 많으면 또 온도가 올라가는데 많은 양의 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질의 양도 1kg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것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하고요. 이 비열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즉, 물질의 종류마다 다른 값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비열을 나타내는 기호는 소문자 C입니다. 단위는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자,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눈금이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자, 비열을 조금 더 설명하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집니다. 즉, 1도 올라가는 데 필요한 열량이 작은, 즉 비열이 작은 물질은 같은 양의 열에 의해서 온도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친한 친구 물의 비열은 얼마일까요? 네, 물의 비열은 1kcal per 킬로그램 켈빈입니다. 선생님이 점을 잘못 찍었네요. 점이 여기 찍혀야죠. 그 다음에 물체가 잃거나 얻은 열량 Q, 열량은 보통 Q라는 기호로 나타내 주는데요. Q는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식으로 나타내 주면 Q는 온도 변화. 온도 변화는 보통 변화라고 하는 물리량의 변화를 나타내 줄 때는 델타라는 기호를 사용하죠. 그래서 델타 T 이렇게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려면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같은 물질이라도 양이 많아지면 온도의 변화가 1도 올라갈 때 필요한 열의 양은 또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에 따라서 또 같은 물질이라도 필요로 하는 열의 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의 양을 1kg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량의 물체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열 용량이라고 하고요. 비열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 C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단위는 킬로칼로리 per 도시 또는 킬로칼로리 per 켈빈 이와 같은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질의 질량이 mkg이고 비열이 C인 물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물체의 열 용량은 이와 같이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의
어떤 물체 또는 물질에 우리가 열을 가했을 때 일어나는 온도 변화는 연용량에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양이 많을수록 비열이 클수록 많은 양의 열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용량이 큰 물질은 같은 양의 열을 받아도 온도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비열도 마찬가지죠. 비열이 큰 물질은 같은 양의 열을 받았을 때 온도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용량이 큰 물질도 같은 양의 열을 받았을 때 온도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열을 받았을 때 온도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은 비열이 작은 물질, 연용량이 작은 물질,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물체가 얻거나 잃은 열량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질량이 M, 비열은 소문자 C, 물체에 일어난 온도 변화를 델타 T로 나타내 준다면 물체가 얻거나 잃은 열량은 이와 같이 나타내 줍니다. 즉,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비열 곱하기 질량,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네, C, 대문자 C, 열, 용량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도 올라가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은 물질이면 그만큼 많은 양의 열을 잃거나 얻었겠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역시 많은 양의 열을 잃거나 얻었겠죠. 따라서 물질이 얻거나 잃은 열의 양을 구할 때는 열 용량과 온도 변화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그러면 열 용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네, 열 용량 C는 온도 변화와 이동한 열의 양을 알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비열은 어떻게 구할까요? 네, 이 식으로부터 비열은 질량과 온도 변화의 곱으로 열량을 나눠주면 비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열량 구하는 식은 열에너지의 출입에 있어서 매우 많이 활용되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량의 단위는 그렇습니다.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 또는 줄.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 또는 줄로 나타내 줍니다. 이 그림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면서 열 평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자 운동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온도가 높았던 물체와 온도가 낮았던 물체의 상태를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온도가 높았던 물체의 질량, 온도, 비열을 MH, TH, CH로 나타내 주고요. 온도가 낮았던 물체의 질량과 온도와 비열을 MC, TC, CC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자, 이때 열 평형을 이룬 온도를 우리가 T로 나타내 주면 앞에서 열량 보존의 법칙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열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주고받은 열의 양은 같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죠? 두 물체 사이에서만 열이 이동하고요. 외부와의 열의 이동은, 열의 출입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자, 이때에 이들 사이에서 이동한 열을 표현을 하면, 자,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온도 변화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즉 높은 온도의 물체보다 열평형 상태의 온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온도 변화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온도의 물체는 온도가 올라갔을 거니까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무슨 온도 열이 될까요? 네,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 되겠고요. 요거는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활용해서 풀어지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력학은 제0법칙, 제1법칙, 제2법칙을 따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연력학 제0법칙은 열평형 상태에 대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잠깐 나타내 주면요. 자, 시험관 하나와 비커 하나와 수조 하나를 준비하고요. 시험관 속에는 A 액체, 그 다음에 비커 속에는 B 액체, 수조 속에는 C 액체를 넣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A와 B가 열평형을 이루고 B와 C가 열평형을 이뤘을 때 A와 C도 열평형 상태가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법칙은 온도계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연력학 제1법칙을 보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열량 보존의 법칙 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외부에서 가해준 열 에너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와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의 합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자, 아래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그림을 보시면 자, 실린더가 있어요.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있습니다. 자, 실린더 속의 기체를 피스톤으로 이렇게 경계를 지어서 담아 놓은 거죠. 이 기체에 우리가 열을 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열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을 가했을 때 기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온도가 올라가면서 분자 운동이 빨라지겠죠? 분자 운동이 빨라지면 이 분자들이 피스톤에 충돌할 때 힘도 세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이 피스톤을 바깥쪽으로 밀어낼 겁니다. 그러면 분자들이 충돌하면서 힘을 가해서 피스톤을 밀어냈으니까 이 기체는 뭘 했을까요? 네, 이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체들이 열을 얻어서 분자 운동이 빨라지고 분자 운동이 빨라졌다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총 에너지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러한 조건에서 열을 받은 기체는 내부의 에너지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다가 일도 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온도도 올라가고 분자 운동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피스톤을 밀어내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분석적으로 나타내주면 네, 이와 같은 기호를 써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U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델타 U라고 하면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V는 부피, P는 압력입니다. 따라서 P 델타 V라고 나타내주면 압력은 일정할 수 있지만 부피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무엇을 내부 에너지라고 하느냐면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을 말합니다. 모든 기체는 온도에 따라 열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 이것을 보통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체 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상기체는 좀 기체의 상태를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자, 내부 에너지는 무엇으로? 네, 운동 에너지의 총합으로만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기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상기체는 상태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합니다. 이 상태방정식은 온도와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관계식인데요.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보일의 법칙도 배웠고 샤를의 법칙도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보일의 법칙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보일의 법칙은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는 거죠. 즉,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들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건데 조건이 있죠. 온도가 일정할 때. 자, 샤를의 법칙은 뭔가요? 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와 온도는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고요. 이와 같이 PV = nRT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때 N은 기체의 몰수, 기체의 양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R은 이들의 비례상수, 기체상수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고 온도에만 비례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러한 기체를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말하고요. 지금부터 공부하는 모든 기체는 이상기체를 말합니다. 자, 내부 에너지는 기체들의 분자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라고 했고요. 온도에만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나타낼지 살펴볼까요? 자, 기체가 하는 일은, 자,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힘이 가해지고 그 힘에 의해서 어떤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면 우리는 힘과 이동거리의 곱을 1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W, 1을 나타내주는 기호죠.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체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때 한 일을 어떻게 나타내 주느냐. 자, 기체 분자는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력은 기체 분자들이 이 실린더의 밑바닥에, 피스톤의 밑바닥에 충돌하면서 가해지는 힘의 합이에요. 따라서 이때 압력을 P라고 한다면 기체가 가하는 힘은 압력 곱하기 이 단면의 면적을 우리가 A라고 나타내 줬을 때 단면적. 자, 이 식은 원래 물질에 또는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는 정의에서 나온 것이죠. 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압력 P, 힘 F를 작용해서 기체가 피스톤을 델타 L만큼 밀어냈다면 요 늘어난 부피를 뭐라고 할까요? 델타 V라고 한다면 델타 V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단면적 A 곱하기 원기둥이 되니까 모양이 곱하기 델타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일 W는 뭐라 그랬어요? 힘 곱하기 물체의 이동 거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힘은 어떻게 나타내 준다 그랬나요? 압력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델타 L 이렇게 되겠죠? 요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델타 V가 되겠죠? 따라서 W는 P 델타 V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W는 P 델타 V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때 기체는 팽창하는 경우도 있고 수축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기체가 팽창하게 되면 한 일은 0보다 큽니다. 즉 기체가 외부의 일을 한 상태가 되는 거죠. 좀 이상하네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피스톤을 밀고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일을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기체가 수축을 했어요. 압축이 됐어요. 즉 그래서 피스톤이 기체를 눌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외부에서 일을 받은 것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자, 일을 나타내 줄 때 부호로 나타내 줍니다. 이 차이를.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면 부피 변화는 0보다 크게 플러스, 한 일도 플러스. 그 다음에 부피가 작아지면 부피 변화는 마이너스, 한 일도 마이너스. 이와 같이 나타내 줍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열역학 제1법칙을 나타내는 식을 보면요. 자, 열이 가해졌어요. 온도가 변했어요. 따라서 기체의 분자운동 에너지가 변했어요. 따라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을 밀어내거나 아니면 수축이 일어나는 경우에 부피 변화가 일어나니까 한 일. 그래서 외부에서 가해진 열은 내부 에너지도 변화시키고 피스톤을 밀어내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하고요. 열에 의해서는 이 두 가지 현상만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단 이 열은 외부에서 실린더 안으로만, 외부와 실린더 사이에서만 출입하게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이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자, 다음은 열역학 제2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요, 쉬운 거예요. 열이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한다 그랬어요? 네,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스스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냉장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지만 냉장고를 돌리기 위해서는 냉각제와 그 다음에 그 냉각제를 순환시킬 수 있는 모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열이 이동할 때는 항상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방향을 거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 현상을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해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자연현상은 꼭 온도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자연현상은 대부분 비가역적이다.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에다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 잉크가 퍼져나가기는 하지만 잉크 스스로 다시 모여서 잉크 방울 하나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 한쪽 방향으로는 일어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변화를 비가역적인 변화라고 하고요. 자연현상은 대부분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규칙성을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면, 자, 선생님이 향수를 뿌렸어요. 그러면 이 향수 냄새가 퍼져나가겠죠? 그런데 이 향수 분자들이 다시 모여서 스스로 향수 병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한 방울의 잉크나 또는 병 안에 들어있는 향수는 무질서도가 작다라고 합니다. 무질서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즉 질서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공간으로 퍼져나간 상태는 무질서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즉 무질서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질서도는 다른 말로 엔트로피라고 하는데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법칙이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자, 또 다른 말로는요. 역학적 일은 전부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고온의 열원에서 저온의 열원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어떤 장치를 가동시킨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을 작동시킨다고 할 때, 자, 열은 외부로 많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열을 100%
1로 바꿀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효율이 100%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또는 열은 모두 1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규칙에 따라 열 에너지가 우리 자연계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열 에너지는 어떻게 이동할까요? 네, 열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의 전달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전도, 대류, 복사가 있습니다. 주로 고체에서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열이 이동하고요. 액체나 기체에서는 대류라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진공 속에서는 복사라는 방법으로 열이 이동을 합니다. 네, 전도라는 방법은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 진동하는 분자 운동이 전달되면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 현상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대류는 자, 열을 가진 기체나 액체의 분자들은 밀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고온 부분과 저온 부분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기체나 액체를 우리가 유체라고 하는데 유체 입자들이 순환하면서 열 에너지를 이동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중간에 전달하는 물질 없이, 열을 전달하는 물질 없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직접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복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맨 처음에 뭐 배웠나요? 네, 열과 온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열과 온도, 열은 에너지이다. 온도는 열 에너지의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라는 것을 공부했고요. 자, 두 번째는 비열과 열용량, 그리고 비열과 열용량에 의해서 열 에너지의 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을 공부했나요? 네, 열역학 법칙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마지막으로는 열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 남요한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실험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올려준 학습지를 모두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지를 채워서 잘 보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문제, 과제를 올려놨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과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해설하셔서 해설하신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리로스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확인을 해보니까 과제를 그냥 설명은 하지 않고 답만 표시해서 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풀이 과정을 모두 해설 부분에 적어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만날 날이 머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